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한글이 너무 예뻐 한글로 된 옷을 입고 활보하고 다니는데요. 이 장면은 바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마르셀로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곳 같았습니다. 지도에는 있지만 제 삶과는 관련 없는 그저 케이팝과 드라마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연이었어요. 어느 늦은 밤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디자인 블로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문득 눈에 들어온 이미지가 있었죠. 낯선 문자로 쓰인 문장이었는데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동그랗고 각지고 수직과 수평이 완벽하게 조화된 글자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글자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클릭 한 번으로 저는 그것이 한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3시간 동안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보았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양치질을 하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글자를 직접 써보고 싶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달 후 저는 35이라는 나이에 안정된 직장을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죠. 마르셀로, 너 정신이 나갔니? 그냥 글자가 예뻐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상사는 휴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겁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농담으로 들으셨어요. 그러다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죠. 아들아, 내가 항상 예술적인 영혼을 가졌다는 건 알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충동적인 결정 아니니?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제가 모은 한글 디자인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색색의 종이에 프린트해둔 한글 문장들,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작품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눈이 이렇게 반짝이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구나. 가서 내 꿈을 찾아와라. 20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대학 기숙사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한글 간판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디자인 작업에 참고하려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글이 단지 아름다운 기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복도를 걸어 제 방을 찾아가는데 문마다 작은 하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죠. 물론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을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도착한 것 같은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그 하얀 메모지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룸메이트로 배정된 한국 학생 민재가 알려준 거예요. 이거 기숙사 사감님이 붙인 거야.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쓰여 있어. 그 단순한 문장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한글은 단지 예쁜 무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수많은 간판들, 지하철 표지판들,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글자들. 모두 누군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라면 처음으로 한글이 그저 디자인적 대상이 아닌 살아있는 무언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문자입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그 말에 저는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과학적인 원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니. 이렇게 철학적인 문자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나다라를 쓰는 연습을 할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크레용을 잡은 것처럼 서툴렀지만 그 어떤 디자인 작업보다 더 흥분되었습니다. 룸메이트 민재는 제 열정을 보고 웃었어요. 마르셀로, 너 진짜 이상한 외국인이다. 다들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 오는데 너는 글자 때문에 왔잖아. 그 말에 저도 웃었지만 사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민재의 말처럼 한글이라는 껍데기만 좋아했지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겪게 될 혼란과 깨달음을요. 기숙사에서의 첫 주는 쉽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깨어나 수업에 가는 것도 힘들었고 매일 반복되는 한국어 발음 연습은 제 입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발음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어느 밤 저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 마음을 알아야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어넘겼죠. 하지만 그 말은 나중에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줄은 몰랐어요. 수업에서 만난 다른 유학생들은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알렉스는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왔더군요.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반해서요.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같이 단어를 외우고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셀로입니다. 이 간단한 자기소개문을 완벽하게 말할 수 있게 된 날, 저는 너무 기뻐서 민재에게 자랑했습니다. 민재는 제 어설픈 발음을 듣고 박수를 쳐주었어요. 와, 발음 진짜 좋아졌다. 그 칭찬에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점점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발음은 어렵고 문법은 더 어려웠습니다. 스페인어나 영어와 너무 달랐거든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도 익숙하지 않았고 은는 이가 을률의 차이점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데 다음 날이면 거의 기억나지 않았어요. 알렉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언어는 구조는 좋은데 감정이 안 느껴져.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글은 아름답지만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알렉스는 결국 한국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난 그냥 디자인 측면에서 한글을 연구할 거야. 말하기는 포기할래. 그의 결정을 들었을 때 저도 흔들렸어요. 솔직히 저도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제 고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저의 불안은 극에 달했어요. 밤새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정리하고 작문 연습을 했습니다. 민재는 제게 자신감을 주려 노력했어요. 마르셀로, 너 진짜 많이 늘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험 전날 밤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도, 이가와 은는의 차이도, 어미 변화 규칙도 모두 뒤섞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섰을 때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첫 번째 문제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망했다. 시험지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제출했어요. 시험장을 나오는 길, 다른 유학생들의 표정을 보니 저만 힘든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불합격.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실패는 처음이었어요. 디자인 분야에서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성공적이었는데
이 낯선 언어는 제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들고 터벅터벅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서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졌어요. 방문을 열자 책상 위에 노란 포스트잇이 보였습니다. 민재의 글씨체였어요. 한글로 뭔가가 쓰여 있었는데 마지막 단어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아이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단어였습니다. 번역하자면 이런 정도 되나요? 하지만 그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재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려 노력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오늘도 힘내요. 아이고. 그 짧은 문장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아이고라는 단어가요. 그 안에는 안타까움도 위로도 응원도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이 단지 말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고라는 한 단어가 제게 준 위로는 영어로 100마디를 들었을 때보다 더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민재를 만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국어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재야, 고마워. 발음은 여전히 어설펐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한국어에 담겼어요.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날부터 제 한국어 공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아요는 단순한 It's okay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너무 자책하지 마 같은 여러 층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화 수업에서 저는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라고요. 그 수업을 듣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아이고를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단어 속에 담긴 정을요. 그러나 여전히 한국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어느 날 문화 수업 발표 시간, 한 중국인 유학생이 발표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글은 어린아이 장난 같아요. 한자가 훨씬 깊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자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재를 만났을 때 저는 그 일을 이야기했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셀로, 넌 한글을 사랑한다면서 왜 한국 사람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아? 그 말은 제게 비수처럼 꽂혔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저는 여전히 관찰자로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민재의 말은 저를 하룻밤 내내 괴롭혔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면 글자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걸 외면해왔다는 사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단지 문법 규칙이나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교수님이 도련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실 때 저는 처음으로 그 단어가 단순한 젊은 남자가 아니라 존중과 친근함이 동시에 담긴 호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말랑말랑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는 그것이 단순히 부드러운 질감을 넘어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수업 후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을 빌렸습니다. 민재도 저를 도와 쉬운 한국 동화책과 시집을 몇 권 추천해 주었어요. 밤늦게까지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은 수업 프로젝트 발표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주제는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였지만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주제를 바꾸기로 했어요. 감정을 담는 한글이라는 제목으로 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며 느낀 단어들의 정서적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 거예요. 발표 시간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마르셀로입니다. 처음부터 한국어로 인사를 했더니 반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전엔 통역사를 통해 발표했거든요. 오늘 저는 한글이 담고 있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배운 단어들 중에서 번역하기 어려운 것들을 선택해 슬라이드로 보여주었습니다. 도련님 말랑말랑, 아이고, 귀가 얇다 같은 단어들이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단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간격과 온도를 조절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특히 아이고라는 단어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가 실패한 시험 후에 제게 어떤 위로가 되었는지, 왜 영어의 어떤 단어로도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요. 아이고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발표를 마치고 교실을 둘러보니 처음엔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실패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교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조차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야 비로소 한국어로 말할 자격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그동안 거의 말을 섞지 않았던 한국인 학생 수진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르셀로 씨, 발표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인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어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수지는 저에게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이것이 제게는 단순한 학습 기회를 넘어 진짜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첫 스터디 모임은 놀라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원형으로 앉아 각자의 언어로 같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야기했어요. 사랑, 그리움, 미안함 같은 감정을 말이죠. 제가 스페인어로 사랑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했을 때 한국 학생들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로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웠어요. 그저 미싱 서머니 아니라 마음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아픈 그리움이라는 것을요. 그 모임에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어란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문화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창이라는 것을요. 한국어가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하는 이유, 수많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 이유, 자연과 관련된 표현이 풍부한 이유.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삶과 생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몇 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거리의 간판들은 단지 예쁜 모양의 글자가 아니라 메시지와 감정을 담은 살아있는 표현으로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들리는 안내방송도 더 이상 낯선 소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통해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주 모임에서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실패한 후 저는 기말고사를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했습니다. 민재와 수진이 열심히 도와주었고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한국어 말하기가 여전히 어려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기말고사 날 저는 지난번보다 훨씬 침착했어요. 시험지를 받았을 때 모든 문제가 이해되었습니다. 작문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한글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디자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제가 한글을 통해 배운 한국인의 마음에 대해 썼어요. 시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반에서 외국인 학생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제 작문에 특별히 칭찬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르셀로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배우고 있군요. 그 학기의 마지막 날, 우리 반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과를 먹으며 한 학기 동안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교수님께서 한 명씩 불러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한글이 예뻐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글이 담고 있는 마음 때문에 한국에 있습니다. 제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고 몇몇 친구들은 감동했는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정말로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파티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르셀로, 이번 방학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진짜 한국 가정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야. 그 제안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교실 밖에서 실제 한국인의 일상 속에서 한국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수진의 가족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너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부모님은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수진의 할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한글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외국인인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니 고맙구나.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나중에 알려준 바로는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고 한글을 사용하지 못했던 시절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 모두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그 맛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할머니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마르셀로, 한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말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느끼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깊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수진의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한국어를 배우고 있구나. 그날 밤 수진의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나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이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 저는 수진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과 함께 시장에 가고 산에 등산하고 한강에서 피크닉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표현과 단어를 배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이 사용되는 맥락과 상황을 경험한 것이었어요.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언어를 말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추석 때 수진의 고향인 전라도에 함께 내려간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시골을 경험했어요. 논과 밭이 펼쳐진 풍경, 구불구불한 시골길,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을 만났습니다. 수진의 고향집은 한옥이었어요. 처음으로 온돌방에서 자보고 장독대도 보고 마당에서 송편도 만들어 봤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송편 빚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손이 예쁜 사람이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지.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농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이제 중급 한국어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놀라웠어요. 반 친구들 중 상당수가 학기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음 단계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렉스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디자인 수업에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 교수님은 전보다 더 엄격하셨어요. 첫 수업부터 한국어로만 진행하셨고 통역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놀랍게도 저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방학 동안 수진의 가족과 보낸 시간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도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일상 대화를 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토론 수업이 특히 어려웠어요. 한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문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문화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한글의 정서적 가치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글은 단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에 계신 부모님께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스페인어로 번역을 함께 보냈지만 한글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한글 편지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쓴 글자들이 그림처럼 아름답구나.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런 칭찬에 만족했겠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글은 그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발표 당일 저는 제가 모아온 한국어 표현들 중 번역하기 어려운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한, 눈치, 삭다 같은 단어들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길게 설명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 그 특별한 유대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행동으로 느껴지는 그 따뜻함에 대해서요. 제 발표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방학 동안 수진의 할머니께 배운 속담을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말이 통하면 정이 통한다. 이 속담을 통해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어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고 이내 모든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진정으로 이 언어와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발표 후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마르셀로 학생, 오늘 발표는 단순한 학생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였어요. 이것을 더 발전시켜 논문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디자이너로서가 아니라 언어 연구자로서 제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한 중국인 유학생 린이 한국어 토론 시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글은 어린아이 장난 같아요. 한자가 훨씬 깊이 있고 역사가 깊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는 제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한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과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예요. 어린이, 노인 모든 계층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죠. 제 말에 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외국인인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반박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도 이해해요.
사실 저도 한글이 배우기 쉬워서 좋아해요. 그냥 학문적 토론을 위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상황은 특별했습니다. 두 외국인이 제3국의 언어로 그 언어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우리의 토론을 주의 깊게 들으시다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의 매력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통해 소통하고 있네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민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르셀로, 오늘 내가 한 말 정말 멋있었어. 한국 사람인 나도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한국어로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재는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한국어 공부를 마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르헨티나로 돌아갈 거야? 그 질문은 저에게 갑작스러웠습니다. 사실 유학 생활이 끝나면 무엇을 할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었거든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어디에 있든 한국어와 한글은 내 삶의 일부가 될 거야.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도 1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제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일상 대화를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고, 신문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저는 한글을 단지 아름다운 디자인 요소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 한글은 제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스페인어로도 영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을 한국어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움, 아련함, 애틋함과 같은 단어들은 제 모국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옮기기 어려운 감정들이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로 저는 다문화 시대의 한글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의 정서적 가치를 선택했어요. 지도 교수님은 제 주제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여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많이 포함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어요. 한글의 역사,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철학, 현대 한국인들의 한글 사용 패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의 과학적, 철학적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진정한 이유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그 깊은 뜻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민재가 커피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디자이너로 계속 일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다고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넌 왜 한글을 한국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 내가 본 한글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지. 민재의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맞아요.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외부인의 시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경험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은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한글의 가치를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들도 새롭게 자기 언어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졸업 후에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장학금을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저는 진지하게 이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개발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진과 민재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업 자료를 만들고 교환을 작성했어요.
첫 수업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0명의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들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에 아이들은 외국인인 제가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처음 한글을 보았을 때의 감동, 그리고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한국인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노래 만들기, 외국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한국어 단어 찾기 등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선생님, 왜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글을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뻐서 좋아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한글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거든. 너희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었어.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 마음.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의 가치를 잘 모르곤 하지요. 제가 한국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여러 학교에서 초청을 받았고 심지어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교육 잡지에서는 저의 프로그램을 문화적 관점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 교육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좋은 시간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한국에 남을 것인가, 아르헨티나로 돌아갈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배운 것들을 아르헨티나에서도 나누고 싶었어요. 졸업식 전날, 저는 민재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한국어로만 작성한 편지였어요. 민재야, 너 덕분에 난 한글을 배운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배웠어. 언어는 그냥 소리가 아니야. 마음이야. 내가 내게 내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 편지를 쓰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1년 반의 시간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졸업식 날 모두가 기쁨에 넘쳤지만 저에게는 헤어짐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만든 한글 프로그램을 함께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잠시 고향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민재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었어요. 각 사진 아래에는 민재가 직접 쓴 한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셀로, 넌 이제 진짜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건 그냥 단어가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는 한국어를 말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글 속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도 1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제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일상 대화를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고, 신문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저는 한글을 단지 아름다운 디자인 요소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 한글은 제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스페인어로도 영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을 한국어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움, 아련함, 애틋함과 같은 단어들은 제 모국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옮기기 어려운 감정들이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로 저는 다문화 시대의 한글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의 정서적 가치를 선택했어요. 지도 교수님은 제 주제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여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많이 포함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어요. 한글의 역사,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철학, 현대 한국인들의 한글 사용 패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의 과학적, 철학적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진정한 이유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그 깊은 뜻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민재가 커피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디자이너로 계속 일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다고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넌 왜 한글을 한국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 내가 본 한글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지. 민재의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맞아요.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외부인의 시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경험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은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한글의 가치를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들도 새롭게 자기 언어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졸업 후에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장학금을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저는 진지하게 이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개발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진과 민재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업 자료를 만들고 교환을 작성했어요. 첫 수업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0명의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들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에 아이들은 외국인인 제가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처음 한글을 보았을 때의 감동, 그리고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한국인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노래 만들기, 외국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한국어 단어 찾기 등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선생님, 왜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글을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뻐서 좋아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한글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거든. 너희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었어.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 마음.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의 가치를 잘 모르곤 하지요. 제가 한국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여러 학교에서 초청을 받았고 심지어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교육 잡지에서는 저의 프로그램을 문화적 관점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 교육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좋은 시간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한국에 남을 것인가, 아르헨티나로 돌아갈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배운 것들을 아르헨티나에서도 나누고 싶었어요. 졸업식 전날, 저는 민재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한국어로만 작성한 편지였어요. 민재야, 너 덕분에 난 한글을 배운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배웠어. 언어는 그냥 소리가 아니야. 마음이야. 내가 내게 내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 편지를 쓰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1년 반의 시간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졸업식 날 모두가 기쁨에 넘쳤지만 저에게는 헤어짐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만든 한글 프로그램을 함께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잠시 고향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민재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었어요. 각 사진 아래에는 민재가 직접 쓴 한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셀로, 넌 이제 진짜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건 그냥 단어가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는 한국어를 말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글 속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첫날, 저는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익숙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울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특히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 언어를 들려줘. 저는 망설임 없이 간단한 인사말과 일상 표현들을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목소리가 달라졌구나.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그 말이 제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맞아요. 언어가 바뀌면 목소리도, 표정도, 심지어 사고방식도 달라집니다. 한국어를 통해 저는 더 세심하고, 더 공동체적이고, 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세계관을 선물해주는 것이죠. 몇 주 후 저는 예전 직장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디자이너로서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시작했던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어가고 싶었어요. 지역문화센터에 연락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글 소개 예술과 마음의 언어라는 제목의 어린이 워크숍이었어요. 처음에 센터 담당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아르헨티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죠? 그녀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넓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그 문화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니까요. 놀랍게도 제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명의 아르헨티나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저는 먼저 한글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이들은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특히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역, 니은, 디귿을 따라 쓰며 즐거워했어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어떻게 보이는지 신기해했어요. 내 이름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한글은 정말 춤추는 글자 같습니다. 워크숍은 점점 인기를 얻어갔고 어른들을 위한 강좌도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과 한국문화 디자이너의 시각에서라는 제목의 성인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첫 강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과학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문자가 감정일 수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아이고라는 단어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제게 어떤 위로가 되었는지, 어떻게 저를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정한, 눈치, 그리움 같은 단어들이 어떻게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특히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르셀로 씨, 당신은 단지 언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세계를요. 제 강좌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인근 도시에서도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글의 아름다움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활동을 듣고 함께 협력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글을 소개하는 방식이 신선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문화원의 특별 강사가 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의 첫 강의 날,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저는 처음에 한글이 예뻐서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배웠어요. 글자가 아닌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재와 수진, 할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추석에 송편을 빚었던 이야기는 청중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어요. 강의를 마친 후 한 한국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언어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인에게도 그들의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 작업도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미학적 아름다움을 현대적 디자인에 접목시킨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들은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문자 그 너머의 예술이라는 제목의 제 첫 전시회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민재와 수진도 제 전시회 소식을 듣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민재는 내가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은 내 안에 있구나라고 썼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제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 어머니께서 제게 물으셨던 질문이 생각났어요. 왜 하필 한국이니?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아요. 제가 왜 한국에 가야 했는지. 그곳에서 저는 단지 언어를 배운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더 깊이 듣고 더 섬세하게 느끼는 법을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찾은 거야. 내 진짜 목소리를. 지금 저는 한글 교육과 디자인 작업을 병행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이 그립고 민재와 수진이 보고 싶을 때면 한국어로 일기를 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마치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한국어로 생각하고 느끼는 저는 스페인어나 영어로 생각할 때와는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아르헨티나의 어린이들을 위한 한글 소개 프로그램의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한글은 과학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이 말은 제 경험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글을 단순히 예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글자로 울었고 위로받았고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글자를 통해 저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 한글인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예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한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림 같던 글자가 어떻게 제 삶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언어 학습은 단어나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임을요.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새로운 나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글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언어의 깊이와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